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잡술의 김성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공기가 좋은 날인데, 지난 동영상들은 간송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간송 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간송미술관이 보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국보 중의 국보인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누구나 아는 병입니다. 예전에 영화관에 가면 애국가가 나왔죠. 애국가가 나오면 그 애국가 안에 항상 있는 것이 이 매병이라는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입니다. 이 병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불만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매병이라는 용어인데 매병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뭐 역사 기록들에 보면은 없습니다. 전문 용어가 아닌데 청나라 시대 때 선비들이 이런 어깨가 둥글고 허리가 잘룩한 병에 매화를 꽂았다고 했어. 그것을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호사가들이 이름을 매병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매병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그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입에 저도 붙어가지고 그냥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귀하고, 고귀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이, 상감청자 운항문 병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 도자기 사진을 보시면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요새 하도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고 해서 가서 제가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대한 컬렉션 하고 있는데 가서 찍은 건데, 보시면 사진 찍는 그 기술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후레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후레쉬를 사용한다고 해도 제 실력에 이만큼 더 잘 찍을 자신은 없고요. 그래서 저 보시면 그 사진 손자국도 남아 있고 그런데 크게 보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상감청자 운항문 병은 주둥이가 조그만 주둥이에 바로 팍 펴지면서 어깨가 풍부하게 내려오다가 잘룩한 허리로서 만들어진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이게 허리와 어깨의 비율이 사실은 이 도자기 아름다움의 어떤 극치를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크기가요, 42cm인데, 여러분 42cm 하면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가서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명 천황매병이라고 부릅니다. 천황매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일본 골동품상인 마에다 사이이치로라는 사람이 천황매병이라 이름을 붙이고 일본 말로 센츄루이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천황매병이라는 이름을 일본 사람이지만 참 잘 붙였다는 생각은 인정을 좀 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도자기를 여러분 머리 상상 속에서 한번 빙글빙글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먼저 이 도자기에서 퍼져나가겠죠. 그 구름 속을 퍼져나가면서 보시면 하늘을 나는 학이 있고 땅으로 내려오는 학이 있죠. 구름 속에서 이 학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땅으로 내려오고 하면 어떤 상상이 들세요? 내가 신선이 된 무릉도원에 가 있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 느낌을 있다고 해서 마에다 사이이치로는 이걸 천학매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천학일까요? 무한학이죠. 그 상상은 무한되기 때문에 이 학들이 나는 그 상상은 너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유래에 대해서, 이 도자기 유래. 자, 고려 청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부장품입니다. 무덤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바다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운반선이 침몰한 바다에서 쭈꾸미 잡다가 거기 청자를 건져내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감청자 운항문 병도 사실은,
최우 누구죠? 고려시대 무신정권 최충원의 아들 최우의 무덤 강화도에 있습니다. 고려산 일대에 있는 강화도에서 출토됐다는 것이 아마 정설 같습니다. 정설 같고 간송미술관의 도록에 보면 개경지방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간송이 나서서 간송미술관에 나서서 어딘지를 좀 밝혀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 도굴꾼이 이걸 들고 간 것이 어디냐면 대구에 있는 일본 골동상한테 갔는데 하필 그때 우리나라가 운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골동상이 일본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신창제라는 한국 사람, 이분이 치과의사죠. 나중에 이분도 굉장히 예술품에 대한 눈이 높아서 그 자기가 평생 수집한 것을 고려대에 기증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구매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신창재라는 사람은 수집가이지만 장사꾼 그런 또 있어서 마에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때가 4,000원에 넘깁니다. 이 당시 서울의 기아집, 좋은 기아집이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 따져보면 지금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가 하나에 20억 정도 한다 치면 4,000원이니까 한 4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알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10,000원에 사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00원 20 하면은 한 100억 정도 되나요? 100억 정도에 사겠다고 하지만 마에다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간송이 마에다와 담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간송이 마에다에게 가서 할 때 마에다가 부른 가격이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 그러면 어느 정도죠? 2,000원 나누기 10배 20억 곱하기 200억이죠. 200억. 200억 정도를 부르니까 신보란 사람은 간송이 우리나라 예술품을 구매할 때 중간상이 이순왕 씨도 우리나라 사람서 하고 거래를 했지만 일본 거강꾼인 신보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때는 신보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신보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가격이었죠.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죠. 간송은 그 자리에서 5,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열흘 안에 있는 선친이 물려주신 땅을 건매로 팔아서 줍니다. 그래서 2만원에 이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본의 최대 골동무사인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와서 그 물건 당신이 산 건 안다. 그러면 내한테 넘겨라. 얼마 주겠냐면 2배 줄게. 4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뭐 가격이 또 산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때 여기에서 간송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 이 물건을 당신에게 4만원에 넘기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를 가져오면은 내가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못 판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못 판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송 선생이 이거를 보관하게 되고 참 위대한 생각을 하신 거죠. 자, 보면 제가 이제 재밌는 궁금증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감청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나 또는 언론에나 뭐 어떻게 보면 상감청자 고려 우리 고유의 기법이니 어쩌니 저쩌니 막 떠드는데 그럴까요? 과연? 재밌는 궁금증. 자, 상감청자가 고려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상감청자 기법은 남송시대부터 어디가 앞서고 뒤서고 뭐 그보다 남송 쪽이 더 앞섰겠죠. 있는데 남송이면 12세기입니다. 12세기 1100년대 중국에서도 상감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세워야 될 거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상감청자가 고려 상감청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가치라면 뭐냐면 비색입니다. 일단 이 색깔을 그때 중국 사람들이 색깔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비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흙 속의 미량으로 있는 산화 제2철이라고 하는 것을 불을 가면 이게 산화 제1철로 변합니다. 변하면서 그 색깔이 나오는데 그럼 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땅의 흙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흙 안에 산화철이 섞여 있는 그 흙이 있어야만 이런 비색을 낼 수 있고 그게 플러스 도공의 뛰어난 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상감청자가 비색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거는 절대로 전 세계 어느 도자기 그 시대에는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이게 제가 빨간 원을 그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원 안에 학이 날고 있죠. 근데 그 원을 한번 보시면은 이중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깥은 흰색, 안은 까만색이죠. 이 까만색을 내는 흙이 자토라고 합니다. 이 자토가 산화철이 많이 섞여 있는 붉은색입니다. 이것이 가지를 하면은 그 까만색으로 변하는데, 이 백토와 자토, 하얀색은 백토하고 백토와 자토를 조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 바로 고려시대 사람들이 사기장, 도공은 일본 말입니다. 우리 사기장들이 하셨던 기법, 그러니까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 하면 이 두 가지 요소들, 색깔을 낼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빛색, 이건 고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 청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고려청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정도의 국가 기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의 최고의 수출품 중에 하나가 고려청자였습니다. 고려청자.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중국도 일본도 그 당시는 세계가 그랬으니까 물론 유럽도 전혀 자기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 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상감청자 기법입니다. 기술입니다. 거기에다 보시면은 모양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비교 우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상감청자 맥이 왜 끊어졌느냐면, 그렇게 국가의 기관 산업처럼 존재하던 상감청자가 결국에는 그 고려의 후반기에 오면 문란한 정권, 그리고 나라의 기강회의 이런 것들과 플러스 남해 지방에 그때 왜구들이 정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강진 쪽에 도자기 굽는 그 기반 자체가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넘어오는 혼란기, 그쪽에 왜구의 피해, 이거를 사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데, 또 특히 중요한 거는 고려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화려한 문화의 시대가 고려를 부정하고 극복 부정에 가깝죠. 조선을 상대한 쪽은 유교 승리학 기반이기 때문에 이쪽은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또 고려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청자 사용은 금지에 가까운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까지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 상감청자 기법이 퇴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이 끊어지게 되죠. 동그란 원 안에 보시면요, 이게 잘 사진으로 보면 이게 걸켰나? 저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가서 보시면 이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가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사진으로 보면 앞에 정면에 깨끗한 부분만 찍히지만 전시회에 가서 보면 이 뒷면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철장 자국입니다. 무덤에서 도굴됐다는 이야기인데, 자, 도굴을 할 때 도굴꾼들이 예전에는 뭘 썼죠? 긴 쇠구챙이로 무덤을 찔러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그때 그걸 철장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닿았으니까 도굴이 됐겠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느낌으로 아는 거죠. 있다. 근데 도굴꾼들은 그것까지 안다고 합니다. 이게 도자기다, 쇠다, 뭐까지 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도 도자기를 구매를 하고 도자기 거래를 할 때, 주둥이가 깨졌다, 약간의 흠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도자기 3분의 1 가격은 뚝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간송은 그래도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샀다는 겁니다. 뭐냐면, 안목이 탁월했고 안목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그 무엇이 뭐냐면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눈을 가지고 이거는 지키겠다 하니까 지금 현재 돈 가치로서 그때 2만 원이 그러니까 또 따지면 한 200억 되나요? 그 정도를 돈을 갖다가 줘도 아깝지 않게 이걸 구매를 하셨다는 그 배짱, 용기, 그 철학을
더 이걸로 인해서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철장 자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지금 상감청자 운항문 병 밑부분에 보면은 이 밑부분에 이렇게 뭐 저 세모처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걸 연판문이라고 그럽니다. 연판문도 역시 이중 거기 상감으로 되어 있죠. 안에는 까만 자토, 밖에는 백토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연판문에 보시면 밑에가 색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문어 그리는 것에 보면 색이 발해 있죠. 이 발해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무덤에서 나온 출토품이라는 겁니다. 즉 이쪽으로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우라는 사람이 1200년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발견된 게 1900년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약 700년 동안 무덤에서 그대로 있었을 때 흙과 다음 부분이 색이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감청자 운항문병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거는 좀 느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시 앞에 가서 여기에는 지금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은 46마리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학은 23마리 해서 토탈 69마리가 이 도자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도자기 안에 들어있고 구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구름도 날리는 그런 구름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구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도자기를 볼 때 그냥 아 예쁘네 뭐 귀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이걸 한번 돌려본다. 뱅글뱅글 돌려보면서 여러분 상상 속으로 감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김선일 K 잡설에서는 단순히는 파워포인트나 강의만 아니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여드리겠다 했는데요. 사실 가서 현장에 가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직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잘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윗상과 같이 간송 그 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국보 중에 국보 상감청자 운항문 병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는 암호조 외계어와 비슷한 청화백자 철체 동체 초축문 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실 텐데요. 하나도 모르실 텐데 제가 그 동영상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거기에 대해서